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혁신의 고도화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시간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즈니스 혁신 자체의 개념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거의 비즈니스 혁신은 비즈니스 혁신 자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갖추고 어떤 목표를 수립하고 사람들은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개별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루었던 것에 반해서 이 비즈니스 혁신 개념 자체가 세분화되고 더욱더 새로운 형태로 이 구조화가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손잡이형 혁신, 특히 탐험과 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추구할 거냐 이런 노력도 지금까지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새롭게 이루어져 왔었고, 또 이제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이 비즈니스 혁신 자체가 훨씬 더 세분화되고 또 새로운 개념이 결합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이 유지형 혁신이냐, 아니면 파괴적 혁신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기존의 선도적인 기성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산업 외부에서 등장한 소규모 신생기업들에 의해서 혁신 함정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시장 자체를 잃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살펴봤던 파괴적 혁신, Y성 혁신과 그 다음에 이제 양손잡이형 혁신, 탐험, 활용지향적인 혁신, 이 논의와 달리 이런 논의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하면서 조금 더 전체 사업을 혁신 자체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를 어떤 식으로 혁신할 것인가, 기술 제품 이 정도가 아니고 사업 자체를 어떤 식으로 굉장히 다른 형태로 혁신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비즈니스 혁신의 개념 자체가 훨씬 더 확대나 심화, 구체화 이런 걸 넘어서서 고도화되는 단계를 맞이했었는데요. 이 고도화의 주인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전략적 혁신, 또 블루오션 전략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한 기술, 대단한 조직 구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닐 수 있지만 나름대로 사업 자체를, 사업의 컨셉을 바꾸고 사업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사업 자체를 새롭게 규정하는 혁신의 고도화된 형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전략적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략적 혁신의 등장과 관련해서 일단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입니다. 이 급진적인 기술 혁신을 동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도 기존 산업계에 상당한 충격, 극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형태의 기업의 어떤 변신 시도들이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변신이라고 함은 그냥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새롭게 바꾸는 이런 형태의 혁신, 또는 생산 공정을 바꾸는 이런 혁신, 개별적인 요소의 어떤 혁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변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조직의 비전, 사업의 포트폴리오, 그다음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 자원과 역량, 그리고 또 이 조직의 어떤 문화, 전반적인 업무의 프로세스, 심지어 부가가치 창출의 전체적인 가치사슬 자체의 전반적인 아주 광범위한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지금 기업의 변신 시도라는 말을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첨단 기술, 뭐 우주 기술, 로켓 기술, 뭐 빅데이터, AI 막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기술적인 혁신 없이도 뭔가 산업에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기존의 경영 이론들에서 말해온 여러 가지 이 기능 차원에서의 혁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특히 산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게임 규칙, 룰스 오브 더 게임, 이 업종에서 어느 정도 머니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산 설비를 갖춰야 되고, 이 정도 수준의 R&D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을 채용해야 되고, 뭐 이렇게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산업마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보통은 추종을 하는데 추종하지 않고 이걸 바꾸는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혁신의 초점으로 두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기업이 변신한다. 특히 전략적 혁신을 통해서 기업이 변신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콘스탄스 마키데스 같은 이런 일부 연구자들이 이걸 뭐라고 이름을 규정하고 있냐면 전략적인 혁신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 자체는 그냥 기업의 전략을 바꾼다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이걸 변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고요. 전략적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기존 산업의 이 주류 기업들이 있습니다. 선도 기업들. 이걸 제가 다른 말로는 아까 기성 기업, 이미 이루어져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주류 기업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세팅을 해놓은 지배적인 규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업종에서 경쟁 속에서 머니메이킹 하기 위해서는 이 게임의 룰을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경쟁 기업보다 더 효율적으로 비용 절감해서 더 잘 수행하는 거, 요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정해진 규칙을 누가 더 잘해내는가를 가지고 경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더 효율적으로 누가 해낼 수 있냐. 근데 이제 이게 아닌 게 지금 전략적 혁신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뭐 한다고요? 룰스 오브 더 게임 자체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걸로 아예 갈아엎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산업 차원에서 규정되는 게임의 규칙이란 게 과연 뭐냐 하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품의 가격이나 성능, 서비스의 수준과 주요 내용, 또 시장을 세분화하거나 표준 시장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 또 영업이나 판매하는 방식, 프로세스, 산업 내 경쟁 기업 간에 서로 간에 눈치 보기를 하거나 협력하는 상호작용 방식, 또는 산업 내외에 있는 여러 조직들과 네트워킹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결국은 매출과 이익을 창출해내는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어떤 그런 경영 활동들이 있고, 이 활동이 그들 나름대로 구조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그 룰스 오브 더 게임으로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특정 산업 레벨에서. 근데 정해져 있는 걸 더 잘하는 거는 뭐가 아니라고요? 전략적 혁신이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산업에 들어오는 신생 참여자든 뭐 기존 참여자들은 이걸 준수하려고 합니다. 준수. 거의 법률같이 이걸 제도로 받아들여서 이걸 나도 잘 따라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왜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게 이미 세팅되어 있는 제도잖아요. 제가 지금 법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인정받고 대우받습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인정받고 대우받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누구나 이걸 다 뭐라고요?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준수하면 준수할수록 이 업계에서는 이걸 잘 따르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 저 기업은 훌륭한 기업이야. 저 기업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있겠네. 저 기업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랑 굉장히 좋은 관계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류 기업, 선도 기업, 기성 기업들이 규칙을 준수하는 기업들을 뭐 해준다고요? 인정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이 산업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했어 라고 결국은 정당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정당성을 획득해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데도 훨씬 더 안정적이 되고 이 정당성을 인정받아야지만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뭐 해준다고요? 받아들여 준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걸로 받아들이다 보니 이게 그냥 단순히 테크니컬한 어떤 이슈가 아니고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속에 딱 세팅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게 거의 대부분 보면 편향이나 오류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마음이 한번 딱 그렇게 세팅되면 지금까지 했던 걸로 표현해 보자면 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또 활용지향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딱 또아리를 들고 세팅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이렇게 세팅되니까 이게 결국 뭘 지배한다고요? 의사결정과 행동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업종에는 그런 유형의 그런 식의 기업들로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넘쳐나다 보니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신참자에 의해서 와해성 혁신이 벌어지게 된다. 그 머릿속의 틀을 잘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략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이 멘탈 모형에 뭐 한다고요? 도전한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게임의 지배적 규칙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존 인지 모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것들을 극복해냅니다. 정신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고객과 제품과 서비스와 시장을 바라보는 경쟁과 협력을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가 굉장히 새롭게 세팅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사람의 태도와 인식과 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는 방식, 바라보는 관점을 사람들이 언제 이걸 버리게 되냐 하면 엄청난 고초를 겪거나 엄청난 손해를 보거나 엄청난 위기를 겪어야지만 이게 바뀐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갖고는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래서 우리 식구들이 저렇게 골병이 들었구나. 이게 엄청난 뭔가를 겪어야지 보통은 새로운 인지 모형을 갖추게 되는데, 비슷합니다. 전략적 혁신은, 관성을 완전히 극복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조직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도 수반할 때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전략적 혁신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산업, 시장, 경쟁, 조직, 고객과 관련된 기존의 생각이, 인식의 방식이, 바라보는 관점이 어땠는지를 이거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기존의 룰스 오브 더 게임을 잘 정리해야 이 중에 어디를 공략할지를 우리가 초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룰스 오브 더 게임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뭐가 잘 안 된다고요? 어디 멘탈 모델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하는 게 사실은 전략적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결국 언제 어떻게 기존의 게임 규칙을 바꿀 건지,
이거 이제 막 이것만 또 이제 이걸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것만 막 또 이렇게 열심히 들고 파는데 그것보다는 보통의 일반적인 경쟁자가 뭔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진짜 이거 혁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된 건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 이게 있어야지만, 예. 언제 어떻게 보다도 어떤 맹점, 어떤 불합리, 예. 어떤 미싱 포인트가 존재하는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뭔가 이상한데 우리 업종에서 이런 호기심과 적극적인 멘탈이 있으면 여기다가 뭘 결합시켜요? 기존의 룰스 오브 더 게임을 딱 결합시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다고요? 기존의 룰스 오브 더 게임에 요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불합리, 이런 맹점이 생겼구나. 그러면 이제 기존의 룰스 오브 더 게임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치를 가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옮겨갈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더욱더 체계화되고 큰 시장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될 때 전략적 결진이 태동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게임의 규칙을 파괴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사실 전쟁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게 언급됩니다. 특히 약소국이 강대국을 물리칠 때 언제나 뭐가 있었다고요? 필수적으로 룰스 오브 더 게임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전과 관련된 여러 영화들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세나 근세 초반까지만 해도 해전에서 승리하려면 일단 뭐가 많아야 될까요? 전함이나 군함의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 같은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 위에서 배가 옆으로 이렇게 양쪽 배가 섭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뭘 쏘지요? 대포를 막 주고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려니까 일단 배 숫자가 많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많은 게 좋지요. 두 번째, 적중률이 뭐 해야 된다고요? 높아야 되겠죠. 배 숫자가 많고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적중률을 높일 때 해전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뭐라고요? 그 룰스 오브 더 게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넬슨 제독은 뭐 프랑스, 스페인 이런 함대들과 전투할 때 옆으로 쭉 섰냐 하면 이렇게 서지 않았다는 거죠. 왜? 트라팔가 해상 자체가 우리가 훈련을 익숙하게 하고 있어서 거기에 암초들이 어떤 게 있고 조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상대방보다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배의 숫자는 내가 훨씬 더 작았습니다. 적중률로 보자면 내가 훈련을 거기서 많이 했으니까 적중률은 내가 높을 것 같긴 한데 배의 숫자가 모자라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옆으로 일렬로 세우고 난타전을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프랑스, 스페인 함대가 결합되어 있지.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배를 이렇게 세로로 줄로 세우고 이쪽을 관통하면서 포사격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사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뭐라고요? 룰스 오브 더 게임을 파괴하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게임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게임의 규칙을 파괴할지 이 여부는 산업과 게임 자체의 여러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의 해군이 뭉쳐져 있다. 영국 해군을 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는 내가 익숙한 지형이야. 상대방은 별로 익숙하지 않고 훈련도 같이 못 해봤어.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존 방식을 받아들일 거냐,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거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결정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게임의 규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자체 특성, 그리고 나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강약점이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봤을 때 훨씬 더 좋은 형태의 게임의 규칙을 상상해내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약된 여건 하에서 부분적으로 혁신을 테스트해보는, 이걸 다른 말로는 그냥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운동선수들이 365일 하루 24시간씩 매일 실제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상황에 명상도 하고 특정 상황에 자기 머릿속으로 경쟁 상황을 가정해서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할 건지를 자기에게 계속 주입시키고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훈련들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실험적인 접근 방법으로도 우리가 전략적 혁신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결국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는 거하고 이걸 구현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고, 구현까지 되면 좋겠으나 그냥 막 구현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각적인 형태로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봅니다. 특히 여러 연구 결과들에 따르자면요, 특정 산업에서 나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객이 누구냐, 우리 고객이라고 하는 그 누구누구에게 우리가 무엇을 제공하고 있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 또는 어떤 속성, 어떤 특징, 어떤 특장점을 지닌 내용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느냐. 세 번째, 그들에게 그런 요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결국 who, what, how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구성과 조합, 요게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시장 내에서의 나의 전략적 위상이 결정된다라고 구성합니다. 경쟁 시장 내에서 나의 전략적인 위치는 who, what, how의 전체 결합체로 규정되고, 요 내용을 뭐 하는 거라고요? who를 바꾸든지 what을 바꾸든지 how를 바꾸든지 who와 what을 같이 바꾸든지 이 구성 자체에 새로운 변화를 구상하고 이런 것들을 실행해 내므로써 시장의 기존 룰스 오브 더 게임을 뭐 하는 거라고요? 무너뜨리는 거. 이게 바로 전략적 혁신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략적 혁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산업 차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포지셔닝을 위치시켜서 경쟁자들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따져볼 때 요 간극을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극. 그리고 이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낼 거냐를 따져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간극을 가지고 어떻게 큰 시장으로 성장시켜 나갈 거냐, 요 전체를 다 제대로 구현해내야 바로 성공적인 전략적 혁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간극이란 걸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세분 시장이나 여타 기업들은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기존 시장 중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를 한편 따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고객의 욕구, 또는 기존의 기업들은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기존의 욕구는 또 과연 뭐냐, 이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당 시장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동은 결국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부가가치 창출의 한 가지 수단이 되겠습니다. 생산, 보관, 배송, 진열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방식, 프로세스 상에서 간극이 존재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 한계점, 맹점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시장의 존재 가능성, 욕구의 존재 가능성, 방식의 존재 가능성으로 나누어서 결국 who, what, how 세 가지 측면에서
간극을 발견하고 그 간극을 시발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대규모로 키워나가는 이런 노력이 바로 전략적 추구다라고 이렇게 전략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전략적인 간극은 고객 선호의 변화, 기술 진보, 정책 변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특정의 선도기업이 궁극적인 비전이나 목표를 의도적으로 바꿈으로써 전략적인 간극이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라는 회사가 과연 뭐 하는 회사냐? 이게 전기차 회사냐? 아니면 우주 회사냐? 굉장히 다른 형태로 많은 것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테슬라 단순히 자동차 회사라고 지금 지칭하기에는 어떻다고요? 너무나 다른 형태로 많은 것들이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고 시도되고 있다. 거기에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당연히 의도적인 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핵심은 간극을 뭐 해야 된다고요?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경쟁기업보다. 특히 기성기업들보다 이걸 제대로 먼저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략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행 논리와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민이 계속돼야 된다. 저기 간극이 있네. 간극은 결국 뭐랑 연결되냐 하면 기회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기회가 내가 이 기회를 차지할 거냐. 결국은 이게 수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차지 못하면 기회를 본 것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실행해 낼 거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사고하고 시작해보고 시도해보고 실험해보고 하는 계획된 소규모 실행을 계속 해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고요? 전략적 혁신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완성해야 됩니다. 완성은 언제 된다고요? 대규모 시장으로 키워야 한다. 여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전략적 혁신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혁신의 출발점은요. 사업 자체를 재정의하는 거, 고객을 재정의하는 거, 제품과 서비스를 재정의하는 거, 사업 방식을 재정의하는 거, 그 다음 아예 상이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이렇게 5가지의 출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 자체의 재정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철도 사업이라고 규정하는 것하고 운송 사업이라고 규정하는 것하고 굉장히 이제 다른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사업을 여행업이라고 규정하는 것하고 맞춤형 정보 기반의 차별적 서비스업이라고 규정하는 것. 이것도 역시 굉장히 상이한 형태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시는 커피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하고 커피를 기반으로 한 고유하고 창의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하고 차이가 상당하게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업 자체를 뭐라고 규정하느냐가 전체적으로 전략적 혁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 시발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철도 사업이라고 규정하면 철도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률 규정부터 시작해서 철도 서비스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정도 가격대가 돼야 된다. 거리는 속도는 철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운송 사업이라고 우리 사업을 규정하게 되면 철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철도와 일반적인 육상의 트럭 또는 버스 이런 육상의 일반적인 어떤 다른 교통수단과 비행기, 배와 같은 해상 항공 운송 수단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까지를 고민하는 게 우리 사업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철도 사업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운송사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상이한 것입니다. 과거에 다방에서 커피를 팔았습니다. 그냥 마시는 커피를 파는 것이었죠. 스타벅스는 그런 일반적인 시각을 바꿨죠. 커피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랑 결합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스타벅스가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고 스타벅스가 규정했던 이 음료수 비즈니스의 본질이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사업이 더 좋은 혹은 더 훌륭한 혹은 더 세련된 사업이냐 이게 아니란 거죠. 핵심은 지금까지 받아들여져 왔던 그 사업과는 상당 부분 뭔가 다른 거다라는 걸 어떻게 부각시킬 것이냐. 그 다른 점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거냐. 바로 여기에 주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질문을 아주 솔직하게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백방으로 다각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고객이, 우리의 경쟁자가, 우리의 협력자가, 우리의 경쟁 우위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의 현재가 드러나고 정리될 것입니다. 이 현재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현재에 관한 얘기로부터 전략적 간극을 찾아낼 수 있다면 결국 간극을 찾아내는 건 뭐랑 연결되죠?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략적 혁신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인트는 사업을 다르게 규정하려고 노력해 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고객, 우리의 경쟁자, 우리의 협력자, 우리의 경쟁 우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재정의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5단계 절차를 거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관련 모든 정의를 뭐 한다고요? 최대한 나열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시된 다수의 기준을 반영해서 각각의 정의들을 평가하고 경쟁사 대비 우리가 최대한 잘할 수 있는 게 과연 뭔지 그것과 관련된 정의를 추출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레버리지는 비용은 적게 쓰면서도 효과는 크게 만들 수 있는 고러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높은 평가를 받은 정의들 가운데 그 중에 일단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실행 이슈로 구체화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 경쟁자가 만약 우리 사업을 새롭게 정의한다면 그 경쟁자들은 뭐 할 것 같냐 앞으로 이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꼭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따져봐야 경쟁자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경쟁자의 미래까지 고려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이 뭔지가 심층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절차를 2, 3년마다 한 번씩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우리 사업을 재정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적 혁신의 5가지 출발점 중에 두 번째입니다. 고객을, 그러니까 후를 재정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물건을 샀다고 해서 우리 고객이라고 모두 다 사면 우리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고객이라 하면 핵심적인 주류 고객을 주로 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 전략적인 성과 창출과 관련해서 고객도 나쁜 고객이 있고 좋은 고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익성, 우리의 시장 점유율, 우리의 이익률에 큰 영향을 주는 고객을 일반적으로 좋은 고객이라고 봐야 되고요. 어쩌다 한 번씩 우리 거 사는 사람들, 반복 구매가 거의 없는 사람들, 이런 고객들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특히 이 과정에서 새로운 고객 집단 또는 기존 고객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마케팅에서 흔히 말하는 STP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가능한 한 기존 시장 자체를 더욱더 조각을 내서 작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장을 더욱더 세분화시켜 본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고객이 중시하는 가치, 필요,
욕구가 무엇인지를 더 정밀하게, 엄밀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더욱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이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 필요, 욕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객을 재정하기 위해서는 충족되지 않은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객 욕구의 변화 또는 미인지가 감지되지 않더라도 고객이 갖고 있는 욕구와 관련해서 우선순위 자체가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상당한 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 욕구, 고객 가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는 고객 차원에서는 전략적 혁신을 시작하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기존의 여러 가지 가치 요소, 우선순위 변화, 요걸 우선순위 변화에 집중을 해서 잘 따져보면 고객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쟁자가 하기 어려운 세분 시장이 뭔지, 경쟁자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그 고객의 새로운 가치 요소, 고객의 욕구 필요가 뭔지 요걸 찾아내서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냐를 따져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아예 경쟁 기업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새로운 세분 시장 발견해내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있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꽤나 크기 때문에 경쟁자를 절대로 뭐하지 마라? 놓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객을 재정의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깊어야 됩니다. 동시에 이게 대규모 시장으로 귀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성장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을 잘 이해하면 큰 시장으로 만들어가기도 당연히 편해질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재정의함으로써도 전략적 혁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은 고객의 새로운 변화된 욕구, 희망, 우선순위 요걸 당연히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 없이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확인해서 이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를 바로 고민하면 고객에 대한 재정의이지만 우리는 지금 고객을 재정의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바꿀 거냐를 규정하는 데 우리는 더 집중한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랑 조금 차이가 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고객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걸 제공되면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굉장히 좋지 않은 고객을 조사하는 방법이고 고객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뭐가 당신에게 가장 만족이나 감동을 선사했냐? 요걸 특정해내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문이 소음이 많이 나는 게 좋은가요? 소음이 덜 나는 게 좋은가요?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아니 고객이 소리 많이 나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창문 열고 할 때 끽 소리가 안 나는 게 좋아하죠. 그걸 갖다가 소리 나는 게 좋아요? 안 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의미 있는 관찰, 의미 있는 고객 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문의 일반적인 용처, 일반적인 특징 가지고 질문해봤자 고객에 숨겨져 있는, 고객이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고객을 잘 이해하는 게 선행돼야 되고, 고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를 만나는 게 또 중요하냐면 경쟁기업이나 공급업체의 직원, 또 그런 경쟁기업과 공급업체의 가치 사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고객 조사한다고 고객만 만나고 다니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고객을 잘 정리하는 거, 이걸 가지고 제품과 서비스를 또 새롭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한다면 그냥 기술 차원에서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고객이 진짜로 원하게 될 만한 어떤 걸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조직 문화, 조직 구조, 프로세스 이런 것 역시 뭐 해야 된다고요? 고객 지향적으로 구성되도록 짜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 없이는 통상적으로 연구개발에서 이런 성능을 3%, 5%도 개선하는 새로운 제품 내놓는다라는 형태로밖에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진짜 고객의 속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고객의 지향성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조직의 여러 요소와 여러 계층에다가 굉장히 깊이 우리가 인프린팅 한다고 하죠. 내재화 시키는 게 전제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반복해야지만 진짜로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제품과 서비스를 재정의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가 하우에 관한 변화를 모티브로 하는 전략적 혁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의 가치 사슬에 대한 재구성이 전제된다. 그리고 이 가치 사슬의 재구성과 함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어떤 식으로 레버리지해 나가서 효력화 시킬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내 본 활동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가 될 텐데요. 제조, 생산 또는 서비스업 다 포함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기업은 몇 가지 본질적인 활동을 좀 수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물류 투입 활동이 되겠습니다. 물류 투입 활동은 원재료를 구매해 오는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원재료를 가지고 왔으면 생산하거나 제조하는 활동이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가 물류 산출 활동이 필요합니다. 만들어진 제품을 유통을 통해서 또는 배송을 통해서 시장으로 내보내거나 고객에게 직접 보내는 이런 여러 노력들을 우리가 물류 산출 활동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질적인 활동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팔아내려고 하는 영업과 마케팅 활동, 그리고 마지막에는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수리, 보상 이런 것들까지 갑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5가지 활동이 일반적인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이게 주류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활동 없이는 돈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기업이 이 주류적인 활동, 이 본원적인 활동만 가지고 이윤 창출이 지속될 거냐? 그거 아닌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본원적인 활동들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기업의 여러 가지 인프라들입니다. 두 번째가 인적 자원 관리, 세 번째가 기술 개발, 네 번째가 저는 이걸 공용 구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프로큐어먼트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류 투입 활동에서는 원재료를 사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 서비스에 필요한 원재료를 가지고 오는 걸 물류 투입 활동이라고 하는데 원재료가 아닌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을 구매해 오는 것들을 프로큐어먼트, 공용 구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4가지 활동이 뒷받침돼야지만 본원적 활동들이 더욱더 원활하게 잘 수행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5가지 활동을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 본원적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위쪽에 있는 이 4가지를 지원 활동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치 사슬이란 건 기업을 본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나누어 이윤 추구를 위한 관련성 있는 형태로 결합시켜 놓은 그림이라고 가치 사슬을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우와 관련된 내용의 전략적 혁신을 추진하려면 우리 회사의 가치 사슬의 어떤 부분에 어떠한 역량은 더욱더 축소시키고 어떤 부분에 어떠한 자원과 역량은 더욱더 강화시킬 거냐, 그리고 이러한 가치 사슬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거냐,
그래서 그러한 결합된 활동으로부터 어떻게 시너지를 창출할 거냐. 이런 것들이 바로 사업 방식을 재정의하는 전략적 혁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재활용하거나 핵심 역량을 공유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뒤따르게 되고 결국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원과 역량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거나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뒤따라야지만 사업 방식, 하우를 재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고객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에 대한 심층적 이해,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공진화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전략적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전략적인 관점 자체를 다르게 한번 본다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기존의 기계적인 절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각도에서 사안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재정의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여러 가지 경영 의사결정 사안 중에 새로운 각도에서 특정 이슈를 바라보는 것으로도 전략적 혁신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핵심 고객인 X그룹에다가 우리의 Y 제품을 Z라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를 좀 따져보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전통적인 부문 기능 차원에서의 혁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who, what, how가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조직에서 의사결정, 혁신 노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질문의 시작점을 바꿔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량이 뭐냐? 요걸로 이제 출발해 보는 겁니다. 요걸로. who, what, how 요런 순서대로 하방 전개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관점, 다른 시각, 다른 출발점에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뭐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지?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뭐지? 이 잘하는 게 고객 욕구 충족에 어떻게 이게 적용되는 거지? 요렇게 접근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걸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고객은 과연 누구지?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게 뭐라고요? 새로운 각도에서 이슈를 정리하고 바라본다는 거, 그거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기존 고객, 기존 제품, 기존 방식을 대충 규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무조건 뭐 한다고요? 그 고객 아닌 다른 고객, 그 제품 아닌 다른 제품, 그 방식 아닌 다른 방식. 이게 뭔지를 막 따져보는 거. 보통은 기존 고객이 어떻게 더 잘할까? 기존 제품은 어떻게 성능 개선할까? 기존 방식을 훨씬 더 비용 절감하려면 뭐 해야 될까? 자꾸 기준이 뭐라고요? 기존이 된다는 거죠. 이 기존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존을 버리고 기준 자체를 뭐라고요? 새롭게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셨다면 케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통적인 유럽의 가구업체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고 보통 사람은 여기 평생 한두 번 들어갈까 말까 일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유럽의 가구업체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케아라고 하는 업체가 여기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이케아 1호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실내 내부 모습은 이랬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통적인 유럽의 가구업체 모습과 이케아의 가구 매장 모습 어떠신가요? 뭐 허접한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별 볼 일 없네 뭐 이따위야 이러시겠습니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은 오시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더 좋아야 된다. 더 품질이 좋아야 된다. 더 멋져야 된다. 더 세련돼야 된다. 전략적 혁신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걸 하는 데 있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보시겠습니다. 이케아가 과거의 모습을 첫 번째 이렇게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두 번째로 크게 혁신했었습니다. 과거에는 단품 중심으로 팔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여러 가지 특정 상황에 맞는 세트 내지는 포트폴리오 패키지 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케아 매장 가보시면 재미있죠.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지 우린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이 통로를 따라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뭐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자기가 직접 배송해서 자기 살 걸 갖고 계산대로 가는 이런 형태로 이케아 매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백화점의 고급 가구 매장에 가면 어떠신가요? 우리가 직접 가지고 다니지 않죠. 예, 우리가 계산대로 뭐 가격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예, 내가 조립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죠. 예, 고급 가구 매장에 거실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소파는 소파, 테이블이면 테이블, 화장대면 화장대, 아주 전문화된 몇 개의 제품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이케아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토탈 패키지로 구성합니다. 이게 뭔가 다른 방식으로 뭔가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전통적인 유럽의 가구업체는 돈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내구성 있는 가구를 번화가 중심가에서 팔고요. 번화가 중심가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요. 매장은 소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제품은 일부만 전시할 수 있고 영업사원이 지역을 할당받아서 계속 누립니다. 주문이 들어온 몇 개월 후에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배송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케아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대적 느낌의 내구성은 좀 낮지만 중저가의 가구들입니다. 매장은 교외에 있고 대형 매장이죠. 예, 전 품목을 실제 전시합니다. 당신이 뭐 해라? 서비스하고 당신이 배송해서 당신이 만들어라. 이게 이케아입니다. 그냥 보기에 전통적인 유럽의 가구업체가 훨씬 더 럭셔리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지만 가구라는 걸 가지고 글로벌하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업체가 누군가냐고 물었을 때는 다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케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케아는 Who, What, How에서 전략적 혁신을 달성한 기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전략적 혁신은 Who, What, How에서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 이 모든 노력들을 일관성 있게 집합시켜 놓은 것. 그게 바로 전략적 혁신에 대한 데피니션이고 전략 자체를 재정의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관한 본질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새롭게 구축하여 다른 기업에는 없는 이케아에만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치 사슬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낮은 가격에 이케아 스타일의 부끄라파식 세련된 형태의 가구를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한다는 것들은 지금 있는 이 그림을 우리가 보통 액티비티 맵이라고 부릅니다. 액티비티라면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의 실질적인 세부 활동들을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부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이 액티비티 맵 활동지도라고 부르고 있고 이런 활동지도는 결국 핵심적인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결합된 형태로 정리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전략적 혁신이 무엇인지 감이 좀 오셨나요? Who, What, How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의 변화 체계 이것들을 우리가 전략적 혁신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략적 혁신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기존 기성 주류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산업의 규칙을 새롭게 설정하는 데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